예, G20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조국 수석과 만남을 갖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의 일탈 행위와 관련한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문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 어젯밤에 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셨죠? 네. 예. 할 일이 많다.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제 또 오늘 무슨 일을 하실지 공식 일정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조국 수석으로부터 티타임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를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청와대 기강 회의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할지 또 조국 수석의 문책이랄지 경질 관련해서 어떤 답이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로 볼 때 일단 사실 파악을 먼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두루두루 받고 예. 사실 파악을 한 이후에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을 하셨는데 뭐 G20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유럽 나라들을 순방하고 오셨는데 키워드가 딱 하나입니다. 그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들을 찍어서 순방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밖으로 열일을 하시는데 지금 대통령도 안 계신데 조국 민정수석을 그만둬라 뭐라 이런 상황이 저는 아무리 정치가 정쟁을 한다 그래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 사퇴는 대통령 돌아오시고 나서 요구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정치를 하시는지 꼭 짚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조국 수석의 경우 이번 사태가 처음에 일부씩 보도됐잖아요. 감찰반 사태가.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부터가. 근데 나오는 얘기를 보면 심지어 김 조사관이 이번에 문제된 그 대형 건설회사 사기 사건, 그 사건의 일부 첩보를 제공한 인물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보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물어본 걸로 또 일부에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께서도 이런 진상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 이후에 조국 수석이 책임질 일이 있는가 검토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국 수석을 기용한 이유가 사실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적임자라고 보고 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조국 수석을 쉽게 경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 예. 파악을 먼저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오르신 지적입니다. 당연히 이제 현상 파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되겠죠. 뭐 조심스럽게 좀 짐작을 한다 그러면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또 대통령이 이걸 반려하는 뭐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께서도 뭐 정당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셨고 저도 청와대 생활을 했는데 가장 이제 걱정하면서 고민되는 게 이겁니다. 주변이 본질을 흐리는 거. 이게 굉장히 진짜 곤혹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외대독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거죠. 바깥에서 이제 순방 중에 국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 예.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갈 수 있게끔 믿어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외도독을 이야기한 겁니다.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칫하면 꼬리가 본질적으로 흐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네. 궁극적으로 이제 몸통이라 그러면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지금 뭐 지적하시다시피 조국 수석에 대한 상징성 이것이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잘못 처리가 되면 사법개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 사법개혁이라는 부분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관통하고 있습니다. 비법조직 출신으로 법조계에 있는 카르텔을 개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중차대한 일종의 사명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조국이라는 비법조인 출신을 민정수석에 옮겨다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갈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이라 그러면 조국 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텁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국 수석을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경질하게 되면 사법개혁 자체가 물 건너가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국정의 흐름 자체가 야당 주도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리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유임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이냐 했는데 하나 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에서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믿어달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 믿어달라에 대한 말의 행간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 시각입니다. 그 얘기가 만약 일반적 시각으로 공고해졌다 그러면은 그냥 조국 수석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이 어쩌면 상당히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뭐가 있냐고 하면은 지지도가 지금 하락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가고 있는 여러 가지 변동의 원인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이 도덕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 와중에서 조국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와 정책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빗게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에 넘어가는 것을 보인다 그러면은 과연 일반적인 국민의 일반적 시각이 여기 용납해 줄 수 있을까? 자칫하면 역풍이 몰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앞서서 이제 조국 수석 경질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현재 좀 해이해진 청와대 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인적 쇄신은 그럼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라는 게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인적 쇄신을 목표로 책임질 일이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그 또한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의전비서관이 음주했을 때 그게 청와대 자체적으로는 의원 면직으로 끝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직권 면직을 해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당사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 이게 지금 대통령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인적 쇄신은 늘 책임을 묻는다,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면 전환용으로 무엇을 하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조국 수석을 사퇴시키면 지지율이 올라갈까? 저는 그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 사퇴와 지지율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조국 수석이 이제 물러나고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하면 저는 뭐 지지자들께서 실망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이나 뭐 어떤 결정을 하시든 중요한 건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명확하게 근거를 대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예. 예전에 이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위상 뭐 대단하겠죠. 한 4개 정도 이제 수석 비서관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법무회 비서관실 수사관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는데 왜 처음 다른 기관에서 와서 이렇게 파견 근무를 하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사명감이랄지, 그러니까 인력 파견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소위 말해서 괜찮은 사람을 그렇죠.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무리를 빚는 일이 자주 있잖아요. 청와대 직원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어쨌고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선수 중에 선수죠. 특감반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국정원 정보를 이야기할 때 시즌트와 휴민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보를 분류하는 법인데 시즌트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고 휴민트는 007과 같은 인적 네트워크의 정보입니다. 특감반의 활동은 사실상 휴민트에 의존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노하우와 축적된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 정부를 거쳐서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수기 때문에 이 조직을 장악하고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도 선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조직 장악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흐트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김모 반원이 한 이런 일탈적인 행동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라든가 백운희 비서관이라든가 이분들이 여기에 전문성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우려를 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청와대에서는 특감 반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뭐냐 그러면 여기 일탈을 다 일일이 제보를 받고 또 그 제보를 통해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려워하죠. 저도 뭐 한 서너 번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좀 두려운 존재인데 그만큼 이걸 장악하고 통제하지 않으면은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6, 7급의 직을 갖고 있으면서 장관을 바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정보에 대한 힘이거든요. 파견 기간이 종료되면 그 해당 기관 돌아갈 때 네. 그 돌아가야 되는데 인사상 이익을 주는 겁니까? 약간의? 절대 인사상의 이익을 주는 어떤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일을 했고 특별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인사상에 좀 우월감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동료들과 접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항상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게 여기에 대해서 좀 자아도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장관이 된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맹점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 거취에 대해서 앞서 이제 문 대통령 순방 일정 도중에 야당이 사퇴에 관련된 것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취임 이후부터 줄곧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야당도 강하게 좀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배경은 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흔들기입니다. 대통령을 흔들어야 되는데 집권 초기에는 워낙 이제 국정 지지율도 높고 지금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흔드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개 이제 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흔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건을 보면 이제 야당에서 뭐 박근혜, 우병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확히 거꾸로의 상황입니다. 예, 우병우는 직권남용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마구 휘두른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의 청와대는 사실은 권력을 최소화하고 있고 제도로서 무엇인가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아주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 감찰반을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 나온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게 늘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오죽하면 그때 공직기강 다잡기 세게 하셔가지고 그때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이런 답변이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과제로 보고 이번에 조금 야당이나 언론에서도 그럼 이런 독특한 위상에 그런 휴민트라는 말까지 나오셨으니까요. 이런 감찰 반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뭔가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말씀하신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신 그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 때 차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죠. 왜냐 그러면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국 수석이 정책에는 책임을 따라야 된다라고 본인이 또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떤 뭐 업무의 경중 또 업무의 역할 이걸 떠나서라도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찬 대표가 뭐 정치적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실수한 말이죠. 정치적 행위라는 말이 가벼운 레토릭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건 뭐 규범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저랑 달리 받아들이셨는데요.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 그걸 정치 공세라고 하시지 않고 야당이 정치 행위를 한다고 표현을 하셔서 되게 봐주시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정치 공세 맞죠. 오포지트 파티니까요, 야당이. 알겠습니다.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조국 수석도 실컷 두드러 맞은 후에 자윤이 되겠다 했는데 맷집을 한번 우리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산안 문제 이야기 좀 짚고 가겠습니다. 법정치 시한 넘겼죠.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 밤늦게까지 만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진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국회가 왜 저러지? 만약에 다른 일반 기업이나 그런 곳에서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면 버틸 수 있을까? 국회만 버티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고 주변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예산안 통과가 2014년 선진화법이 이제 된 이후로는 2014년에 고회 바로 됐고요. 시간 맞춰서. 그 이후에도 며칠 지나지 않고 그냥 다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성적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뭐 형편없이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 같고 거기에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민들은요, 이게 뭔지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신 상태입니다. 이게 언론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저도 파악하는데 힘들었던 게 과거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콕 찍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하겠다는 거고 지금도 예산안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통과시키자는 저는 이게 정말 안 맞는 주장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이라도 통과돼서 재정을 통해서라도 조금 경제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든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예산안 통과까지 발목 잡는 이것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로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선거제가 사실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안은 이른 시일 안에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거제와 예산안을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좀 일반적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예산안 통과가 먼저냐, 선거구제가 먼저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간단하죠. 뭐냐 그러면 예산안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결정짓냐라는 중차대 문제고, 선거구제는 당리당락적인 겁니다. 정당에 있어서 어느 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를 취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 우선이 가야 되겠죠. 저도 뭐 최 의원님 말씀에 크게 부정하지는 않는데, 당연히 이익을 연계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속사정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그 예산을 볼모로 당리당락의 선거구제를 한다는 그 자체가 명분 자체가 좀 약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근데 군수 3당의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이제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선거구제라든가 정치개혁 문제가 물 건너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잡아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결국 치사한 것이 돈이다. 예산안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 부분은 논란 자체는 말씀하시다시피 국민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군소 3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아니면 의석수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유효한 선거 전략이 하나, 유효한 의석수 확보 수단의 하나로 이제 비례대표제 연동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뭐 지역에서의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걸 비례로 이제 좀 더 해달라라는 것인데, 맹점이 있죠. 그 맹점이 뭐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거는 의석수를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한다 그러면은 그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리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석을, 자기 지역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수가 생기는데, 이게 과연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렇다고 해서 의석수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비례성을 강화한다라고 본다면 국민이 그걸 용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독일식에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독일은 나치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채택한 독특한 제도예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와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채택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어제부터 군소 3당이 로텐도울에서 농성 들어갔잖아요.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대통령과의 만남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정무수석이 나와서 만날 것 가지고 어떤 의견을 청출해서 이게 대통령이 전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미 대통령께서는 표의 등가성이 반영되는 선거구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렇게 걸기보다는 저는 선관위가 제시한 안, 지역구와 비례를 2대1로 이렇게 하라는 안,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는 안이 사실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인 아닙니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에 연동형이 일부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복잡한 논의가 저렇게 로텐도울에서 농성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무수석이 만난다고 한들 무슨 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하듯이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머리를 맞대서 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저런 형식의 일처리 방식은 형식과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십니까? 크게 지금 결정적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 전환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 표명을 했어요. 소득주도 성장은 좀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보면 혁신 성장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건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야당의 입맛에 맞는 얘기죠.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적 전환 이걸 이야기하는데 속사정이 있죠. 왜냐하면은 경험상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이 정책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거든요. 서서히 진입하고 서서히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가 정책 진입에 아주 유효한 판단의 방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롭게
쉽게 임명될 수 있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즉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양립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스탠스를 약간 조정을 하고 혁신 성장을 좀 더 이야기하겠다. 이런 것은 결국 지금 일련의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페이드 아웃 시키겠다는 어떤 의미도 조금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닙니다. 보완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그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명확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네이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배 쪽을 더 확대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이 어렵겠다는 것이 이게 OECD가 이미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런 뭐 혁신 성장이나 공정 경제나 소득주도 성장을 해감에 있어 그 현 경제 상황에 따라 어느 쪽에 더 방점이 두어져야 되느냐 이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떠한 정부도 이 큰 방향을 거스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속도 조절 정도가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예. 페이드 아웃은 폐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일단 뭐 최근도 홍남기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혜택은 뭐 무난할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김상환 후보자의 경우도 다음 계약서 나왔던데 네. 그거 아시잖아요. 2007년 이전에는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그럼 당연히 그냥 그런 관행이어서 그 관행이 2007년을 기준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 예. 2007년 이전엔 아마 99%가 그런 모르고 범하고 그랬던 일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김상환 후보자도 뭐 입장이 확실한 대법관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쎄요, 그거 아이 그냥 통과시킬 건 통과시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래요? 연기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